국회 동의 없이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 바로 보유세 폭탄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려면 국회의 심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상식이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도 단 시행령 2개만으로 세금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2가지 무기,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복지 전문가 최수정입니다. 지금 이 2단어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매년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핵심 계산식에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율 조정 장치입니다. 정부가 세율은 그대로 둔 채 이 비율만 살짝 올려도 세금이 2배로 뛸 수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조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령 하나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2시행령이 어떻게 세금 폭탄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정부가 왜 굳이 이 길을 택하려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세금과 복지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진짜 이유. 정부는 이미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6.17, 9.7 그리고 1.11 대책까지. 하지만 시장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거래량은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낸 다음 카드가 바로 보유세 인상입니다. 사실 보유세 인상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전반의 조세구조 개편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의 이상적인 방향은 이론적으로 명확합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린다. 즉,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내고 사고 팔 때는 부담을 줄여서 시장의 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원리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정부의 재정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 반발이 커지죠. 결국 정부는 정치적 타이밍과 사회적 파급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큰 변수입니다. 지금 보유세를 인상하면 당장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정책의 명분과 선거의 현실 사이에서 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중은 전체 세수에서 5%도 안 됩니다. 거래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죠. 이 구조로는 안정적 세수 확보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율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방법 대신 시행령을 활용한 간접 증세에 눈을 돌렸습니다. 세율은 그대로 두지만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죠. 이 2가지를 조금만 손봐도 세금은 2배, 3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실제론 국민 부담이 커지는 방식. 이것이 바로 정부가 택한 보이지 않는 증세의 시작입니다. 2. 지방 재정 딜레마 취득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하면서도 결국 이 방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지방 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 구조를 보면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즉, 거래세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고 보유세는 중앙정부의 세수입니다. 이 2 세금의 규모를 보면 딜레마의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취득세 규모는 약 26조 원, 반면 국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조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무려 26배의 격차가 나죠. 이 상황에서 정부가 거래를 활성화하자며 취득세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자체의 재정이 바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를 10%만 낮춰도 약 2조 6천억 원이 사라집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재정에 구멍을 메워야 하고 결국 국세인 종부세를 2에서 3배 이상 올려야 균형이 맞게 됩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고령층 1주택자, 은퇴세대, 소득이 거의 없는 자산가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율을 직접 건드리지 못하고 대신 재산세와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간접 항목을 조정하는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거래세를 내리고 시장 순환을 유도하고 싶지만 지방정부의 반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방정부의 곳간을 지키면서 중앙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방법, 그게 바로 보유세 조정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수단, 즉 시행령 조정이라는 길을 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핵심 무기 중 첫 번째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세금 계산의 출발점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시행령 무기 1. 공시가격 현실화율. 보유세 계산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공시가격이라는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시세가 10억이니까 세금도 그 기준으로 매기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공시가격이 바로 세금 계산의 첫 번째 문이고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69%라면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실화율을 90%로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6억 9천에서 9억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 세금이 단순히 몇 퍼센트가 아니라 두세 배 이상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세율이 그대로인데도 세금 고지서가 왜 이렇게 올랐지? 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증세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현실화율 조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기간에 마음대로 바꾸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복지수급 자격까지 좌우한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단순히 세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던 분들이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실화율 상향이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조정 또는 시세 반영률 조정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씁니다. 즉, 말은 다르게 하지만 결과는 세금 인상 효과를 유도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세금 계산의 가장 밑단에 놓인 기초지렛대입니다. 이 비율을 조금만 움직여도 세금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율 인상이라는 정치적 부담 없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두 번째 수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수단이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시행령 무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제 두 번째 비밀 무기,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이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 계산할 때 실제 가격의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할인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정부가 7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부는 이 7억 원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만 세금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쓰이는 비율이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입니다. 즉 7억 원짜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0%만 인정해 4억 2천만 원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이 비율을 80%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4억 2천만 원이 5억 6천만 원으로 뛰면서 세금 기준 금액이 한순간에
33%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 비율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만 바꾸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죠. 바로 이 점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정부가 가장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숨은 증세 카드로 불립니다. 세율을 올리면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만 이 비율을 조정하면 세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65세 김모 씨가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69% 수준이라면 약 13억 8천만 원, 여기서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1억 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비율을 80%로 올리면 이 과세표준은 1억 4,400만 원, 즉 세금 기준이 약 33% 상승하게 되죠.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함께 현실화되면 세금은 최대 2에서 3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조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 논의에서 이 비율을 70에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증세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오를 때마다 우리의 재산세종부세 고지서는 한층 무거워집니다. 이제 이런 조정이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복지 혜택과 연금 수급 자격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숨겨진 파급효과 공시가격 인상은 복지에도 직격탄. 보유세 인상은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공시가격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값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이중 타격이 생긴다는 뜻이죠.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각종 복지지원금 등 무려 7개 이상의 행정지표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복지기준선 자체가 바뀌어 수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은퇴 후 1주택으로 살아가는 70대 어르신이 있다고 합시다.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에서 90%로 올라가면 공시가격이 6억 9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뛰게 됩니다. 이 순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높아져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오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박탈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부담금만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시행령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법을 고치지 않아도 행정지표들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나 과정 없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세금이, 보험료가, 심지어 복지기준까지 바뀌었다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학계나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시가격 조정은 세금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의 축 변경과 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은퇴 세대나 저소득 고령층은 이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마지막 안전망인데 그마저도 재산 평가 기준이 오르면서 사라질 위험에 놓인 겁니다.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조정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구조를 흔드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단순히 보유세 인상이 아니라 복지와 세금의 경계가 무너지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여전히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려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 정치-사회적 딜레마.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정치적 후폭풍입니다. 세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특히 부동산 세금은 유권자들의 표심과 직결됩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조금만 올려도 집 가진 사람만 때리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첫 번째 부담은 선거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부터 국회의원까지 모두 반발하게 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세수 확보엔 도움이 되지만 표심에는 독이 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정부는 직접 인상 대신 시행령 조정을 통한 조용한 증세를 택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의 딜레마입니다. 현재 세법상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서울의 고가 1주택자는 오히려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1세대 1주택 공제와 고령 자장기 보유 공제를 동시에 받아 실질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반면 지방의 5억짜리 아파트를 3채 가진 사람은 총 자산은 더 적어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이런 불균형이 세금의 역전 현상을 만든 겁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법. 둘째, 지방 비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법. 하지만 두 방법은 서로 충돌합니다. 전자는 수도권 자산가들의 반발을 부르고 후자는 부자 감세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어느 쪽으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한 채 양쪽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시행령 조정은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않아도 되고 세율 인상처럼 큰 저항을 받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조용한 방식이 국민에게는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논의나 공론화 없이 조정되는 세금은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예고 없이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보유세 개편의 정치적 딜레마는 누구의 부담으로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단기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을 짚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7. 결론. 결국 이번 보유세 개편 논란의 핵심은 세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부담으로 균형을 맞출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세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시행령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단 두 가지 숫자만 움직여도 세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않아도 되기에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그만큼 국민에게는 통보식 증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조세 구조의 합리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금의 무게는 어디로 향할까요? 소득이 없는 고령층 1주택자, 서울과 지방의 가격 격차 속에 끼인 실수요자, 그리고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에게.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생활비, 복지 혜택, 노후의 안전망까지 흔드는 파급력입니다. 정부는 합리적 조정이라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건 조용한 압박입니다. 보유세를 둘러싼 이번 논의는 결국 세금의 공정성과 복지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어디까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이란 누구의 희생으로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까지 노년복지 전문가 최수정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정부가 실제 검토 중인 보유세 완화 방안, 그리고 2025년 이후 달라질 세제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